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막 30이 된 직장인입니다. 한국 나이 폐지로 인해 2살이 젊어졌거든요.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아 유튜브 채널을 찾다가 사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말 못할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참 많더군요. 결혼을 한 번 하니 많이 씨름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어요. 그동안 제게 있었던 이야기를 시원하게 훌훌 털어놓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제가 부모님의 오랜 기다림 끝에 태어난 외동딸입니다. 결혼하실 때만 해도 유복했던 우리 집은 제가 태어난 직후에 놀랍도록 궁핍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무척이나 저를 예뻐하셨던데 암이 재발하여 병원비로 모든 재산을 소진해야 했지요. 집과 차까지 팔고 저렴했던 제 돌 반지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가질 생각도 몰랐고 할머니를 잃은 후 우리 부모님은 슬퍼할 틈도 없이 바로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자본도 없이 시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여 소들 놓아서 설렁탕을 팔았습니다. 다행히 할머니의 손맛으로 손님을 유치할 수 있었죠. 그래서 포장마차라도 하는 식당을 처음 시작했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흥분했는지요. 가게는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지역에서 맛집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받을 수 있는 손님이 있을 때만 영업을 했고 대기 줄만 길었을 뿐 수익은 모기와 같이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어 가맹점을 늘리면서 우리 가게는 소위 돈 벌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님은 사실상 일에서 은퇴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남에 고층 빌딩을 세워서 그렇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밤낮이 없이 일을 하느라 젊음을 바쳤던 결과로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엄마는 어깨 통증을 미루다가 결국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재산을 축적했지만 근검절약하는 부모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셨어요. 엄마께서는 기사 떨림이 있을 때에도 차를 싫어하면 택시를 타고 다녀왔어요. 버스를 타면 금방이지만 왜 사치품을 사는 일은 드물었죠. 아직도 처음 구입한 다세대 빌라에서 그대로 살고 계십니다. 너무 오래된 집이라 솔직히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참만 잘 차면 되지. 집이 크면 청소할 때만 더 많고 관리비만 더 나가지 않겠냐? 수리비가 더 들 수도 있잖아. 화장실에 물 새서 뜯어서 고친 건 언제인지. 낡으면 고쳐가며 사는 거지. 너도 엄마도 고쳐야지. 새 엄마는 들을래? 아, 진짜 너무해. 왜 사위를 데려올 때랑 같게 부리니까요? 눈치를 보여서 그런지도 몰라. 그때쯤이면 서로 봐가며 이사하자고 주장할까 생각해 누가 그런 말을 하긴 했대. 나도 욕조에서 반신욕을 해보자 볼멘 소리를 한 적은 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걸 좋아하셨어요. 늘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으시죠. 하루라도 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은퇴 후에도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봐요. 지금도 가맹점들을 돌아다니며 맛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육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런 점에서 부모님과는 참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가끔씩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를 도와야 했어요. 대학에 다니면서도 용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교 근처에는 본사 직영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파트타임으로 서빙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잘 쓰는 건 부모님의 요구였죠. 학교 안에 식당이 많아서 학생들은 보통 밖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간에 식당이 한창 바빴는데 쉬고 있는 도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그것은 같은 과 동기인 영재였습니다. 물병과 잔을 가져다 주고 돌아서려 했는데 영재가 알아보는 척을 했어요. 한수진. 뭐야? 너 여기서 알바해?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재와는 서로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딱히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거든요. 영재는 스스럼 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뭐가 맛있어? 설렁탕이 무난하지만 나는 만둣국을 추천할게. 설렁탕 국물에 직접 빚은 만두를 넣어 맛이 차원이 다르지.
매콤한 거 좋아하면 육개장이나 칼국수에 사리로 넣어도 맛있어. 그래, 그럼 만둣국으로 먹어볼까? 야, 근데 애정이 대단하다. 청산유순에 아주. 그게 우리 부모님 가게라오. 진짜 음식이 나오자 영재는 만족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식사가 끝나서 퇴근 시간이 맞아서 영재와 함께 가게를 나왔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 커피를 사서 걸어가게 됐어. 진작에 알았으면 자주 왔을 텐데 나이 앞에서 자취하거든 뭐 딱히 숨긴 건 아니지만 워낙 살갑게 말을 붙이는 통에 저는 우리 집 사연을 대강 말해줬어요. 그 후로 영재는 지나가다 제가 있으면 들러 밥을 먹고 가곤 했습니다. 주방 이모와도 친해져서 옆 카페에서 커피를 사들고 와서 한참을 죽치면서 TV를 쳐다보기도 하고요. 뭐 혼자 사니까 심심해서 저라나 싶기도 했어요. 워낙 학교에서도 친화력이 좋아 인기가 많은 친구였습니다. 제가 재료를 다듬고 있으면 심심하다면 끼어들기도 했습니다. 쪽파를 아작내는 꼴이 언뜻 보아도 영 서툴렀어요. 생전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지 완전 도련님 아니라 꼭 해봐야 하나요? 요즘은 남자도 집안일을 안 하면 쫓겨날 수 있다는 걸 몰라. 대체 누가 대신할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나 식구인 집딸이 한다고 생각하겠지. 제가 순간 정말 놀랄 일이고요. 이 정도면 제 혼자 김칫국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모분이 둘이 무슨 사이냐 고찔러서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긴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 외모든 성격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게 없어서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이런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 잠시만 있던 우리는 얼마 안 가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밥값을 끌어내려고 말하려던 것인데 오히려 상대방이 밥을 사주니까 그래 좋다고 했더라니까요. 라니. 꿈같은 나날이었던 영재를 따라 동아리에 가입한 후로 많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배우고 가끔 술자리도 가졌으며 진정한 대학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는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외에서 데이트를 할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재는 친구들을 식당에 데려와 놀러 갔습니다. 식사가 메인이기는 하지만 전골이나 수육과 같은 안주나 술도 판매되는 곳입니다. 여기 우리 여자친구네 가게야? 아, 그래. 날아가셔도 돼. 그래도 너가 와서 다행이야. 친구를 소개해주는 자리처럼 되기도 했으니까. 돈을 내고 가지 말라고 말했었는데, 그런데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와서 또 술을 마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계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조금 황당한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식대를 제 급여에서 차감했는데 이러한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자 제 급여 수령일에 거의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결심하고 영재를 불러앉혀서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계산하고 가라는 것을 자꾸 까먹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나에게 곤란한 일이 생길 거야. 당신이 월급에서 돈을 깐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지.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진짜로 골빈놈인 줄 알았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건데 우리 아빠는 체인 본부 대표이시고 이곳은 본사에서 운영하는 지점인 건 맞지요? 그래도 내가 마음대로 음식을 내주고 금고에서 돈을 꺼내는 줄 아네? 여기가 구멍난 가게도 아닌데 그런 건 횡령이죠. 말을 왜 그렇게 무섭게 하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히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 일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머지않아 새 학기가 시작되면 영재는 동아리 회장이 되었고 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신입생 환영이라니 주변 상권이 들썩이는 시기였죠. 여러 행사를 주최해야 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이번 주에 뒤풀이를 할 식당을 예약할 수가 없어서 여의치 않네요. 몇 명인데요? 60명 그래서 말인데 너희 식당에서 하면 안 돼. 30% 정도 할인해서 매출 한 번에 땡기면 서로 좋잖아. 며칠 몇인데.
근데 한꺼번에 오면 직원 근무 시간도 바꿔야 하고 다른 손님도 못 받고 해서 어떨지 모르겠네. 학교 친구 좋은 게 뭐야? 힘 좀 써봐. 결론적으로 몇 번 단체 손님을 받았어요. 남기는커녕 오히려 손해였어요. 하지만 학우들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익명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떤 학생이 자꾸만 자기 여자친구를 식당에서 회식을 유도해 매상을 올리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도 이야기는 제 것이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불공평해서 이에 대해 의논하려고 영재를 찾아다녔습니다. 동아리 방에 영재가 없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근처 흡연 구역에 집중된 영재와 몇몇 임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괜찮아요. 수진도 다 알아. 너는 갈수록 사업가의 자질이 발전되고 있어. 둘이 결혼해서 처가 사는 집을 물려받나? 어떤 사업을 하나? 강남에 건물 관리를 해야지. 대학생인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알고 보니 공금에서 할인해준 금액을 착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영재에게 화를 내고자 했죠. 엄밀히 말해 이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는 일이라 영재는 제게 싹싹 빌었어요. 돈은 금방 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빨리 쳐. 애들한테 돌려줘야지. 그건 안 돼. 그냥 내가 가져가. 그게 무슨 소리야? 영재의 말은 이랬어요. 돈을 받아서 돌려주면 문제가 공론화돼서 일파만파 학교 밖으로까지 퍼질 수 있다. 가게 상호도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돈을 제가 가지면 저는 친구들을 이용해 배를 부른 사람이 되겠죠. 아무튼 우린 끝이야. 수진아, 수준아. 갈팡질팡하는 며칠 사이 그 해프닝이 생겼어요. 언제 있었냐 싶게 조용해지더군요. 역시나 영재는 차일피일이라며 돈을 갚지 않았고요. 넌더리가 난 저는 그냥 덮고 지나가기로 했어요. 마지막까지 돈 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전 동아리를 탈퇴하고 죽은 듯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렇게 제 대학 생활의 끝은 엉망이 돼 버리고 말았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연애를 하게 된다면 집안 사정은 절대 밝히지 않기로 했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는 바로 일반 회사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체인 사업 본사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고 했지만 그건 부모님도 저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죠. 음식도 할 줄 몰라서 어떤 가게를 차릴 수 있겠어요? 정취직이 안 되면 건물 청소 정도는 시켜주겠다는 아빠의 말에 희망을 품고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1년 후 회사 일에 어느 정도 적응한 때 두 번째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신입 때부터 많은 도움을 주었던 직속 선배였지만 첫 연애의 실패로 얻은 교훈은 잊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는 우리 집이 한 곳에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다고만 말했어요. 명품백 하나 없이 걸어다니며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았지만 소박한 사람이어서 오히려 부러워했었죠. 식당 어딘지 알고 있니? 한번 같이 가볼까? 그렇지 않아. 별로 맛도 없어. 어째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하려면 어쩔 수 없지. 나는 너무 많이 먹어서 질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야. 둘러보다가 나는 낯선 불효녀가 되기 쉬웠어요. 뭐라 그래요. 남자친구가 제 부모님 이야기를 전해준 게 있었을 뿐인데 많은 친밀감을 느꼈어요. 단란한 집안이 보였다는 말이에요. 길 가다가 맛있는 것이 있으면 꼭 사서 내게 가져다 주곤 했어요. 분량 2배 고생한 것 같아. 너가 돈을 많이 벌어서 곧 좀 쉬게 해주고 싶어. 이 남자친구가 진짜로 감사했어. 하지만 내게 남자친구의 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마음을 훌훌 저버렸어요.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가며 그런데 오빠는 어디 본가야? 지방이야? 라고 물어봤지만
본가에서 부모님을 뵙고 온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서울이야. 근데 대학 때부터 자취하고 있어. 서울이라면 어디서든 1시간 만에 통화할 수 있잖아. 그냥 대학에 들어가면서 독립하고 싶었어. 돈 낭비하는 걸 몰랐어. 그래서 어쨌든 돈을 벌어서 집에서 밥을 먹을 때가 제일 좋다는 게 사실이야. 두 분 다 일하셔서 어릴 때부터 밖에서 밥을 먹었어. 아, 그렇구나. 오빠네는 교육가 집안이라고 했지. 부모님께서는 교사 출신이십니다.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 되셨고, 하나뿐인 누나도 교대를 나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오빠만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선생님이 싫어해서 우리 부모님처럼 되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썰렁해지자 민망해진 저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눈치를 살피니 남자친구가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은 회사 동료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내 연애가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신입으로서 사람들 사이에 언급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랬어요. 더구나 외모와 일을 잘하는 성품으로 유명한 남자친구는 항상 주목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남자친구가 솔로라고 생각한 회사 사람들은 가만 놔두지 않고 자꾸 오지랖을 떨었습니다. 아니, 태훈 씨는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어. 어디 하자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소개팅이라도 주선해 볼까? 뭘 밖에서 찾아야 하나 싶으면 회사 안에도 외로운 여성들이 널렸는데 왜 그런 원망을 소리하지는 마세요. 눈치 없는 사람들 같으니 여친 있어도 있다고 고지곳대로 말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대리님의 의미심장한 말에 남자친구와 저는 남몰래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눈치챈 건가 싶어 더욱 조심했죠. 업무 중에는 서로를 냉랭히 대하도록 해야겠어요. 무시한 채로 대하면서 각자 다른 길을 따라 집에 퇴근했다가 다시 만나 게릴라 전투를 벌였습니다. 오지랖 정도로 그칠 때도 못했다면 문제라고 말을 꺼내지도 않죠. 저는 항상 여직원들이 남자친구를 호시탐탐 노리는 눈빛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눈빛만 쏘아봤다면 좋았을 텐데 요즘 여성들은 얼마나 야심차고 적극적인지요.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 거두는 성취욕은 업무에만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즈음 양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온 지연 씨가 남자친구에게 하나를 건넸어요. 고마워. 잘 마실게. 뭐야, 왜 태훈 씨 것만 사와? 대리님도 제 마음이 같은지 확인해 보려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대리님의 손을 탁 쳐낸 지연 씨가 씩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제 오빠가 저 때문에 야근하셨잖아요. 꼭 오빠가 혼자 다 드셔야 하나요? 탕비실에서 엿듣고 있던 나는 커피 믹스를 코앞에 놓고 벌칙하게 될 뻔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도 오빠라고 꼬집지 않자 지연 씨의 경험에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대학 교수님이 창업해서 학연이 대부분이어서 한 가족처럼 느껴지는 회사입니다. 지연 씨의 아버지는 대표님의 친구인 교수님이시며 어느 정도의 지분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연이의 위생에 누구도 토를 달 수 있을지 몰랐죠. 저는 못 본 척했지만 속으로 약이 올라 끙끙 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워낙 되바라져서 그랬나 보다 하며 할 수 있었습니다. 분리할 때 부장님도 오빠라고 불러야 하는 지연 씨였기 때문이죠.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매콤한 닭발이 생각나서 남자친구네 집에서 같이 시켜 먹기로 하고 주문했습니다. 궂은 날씨에 유독 배달원이 늦어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목을 씻고 기다리고야 도착한 닭발을 테이블에 다 차려놓은 후에도 남자친구는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기죽어하며 계속 메시지를 친다는 모습이 얄미웠지만 모른 척하고 물었습니다. 누구야? 회사의 거래처 원장 파일을 아직 회사에 있는지 물어본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긴 한데 적당히 쉬어야 해요. 저희는 닭발을 먹으려고 하는데
업무 시간 외에도 열심히 일하는 친구라며 감탄하며 앉아 있습니다.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괜히 말을 섞지 말고 왜 남들이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빠, 거리질 않나 아주 친한 것 같군요. 서로 도와주면 일도 빨리 늘고 사실 지연 씨는 남자친구의 대학 후배니까 회사에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있어요. 사이가 있었고 교육자들 사이에는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지 부모님끼리도 서로 친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암튼 두고 봐도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겠지만 어떤 관계는 사적이지 않아서 회사에서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닭발 들을 적에도 아무런 안정이 없는 상태에서 물 한 병을 텅텅 비웠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요동쳤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같은 감정으로 남자친구에게 무언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출근해서 이상한 들뜸이 느껴지는 사무실에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같은 팀원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장실로 안내해 주세요. 수진 씨, 그 얘기를 들었어요. 태훈 씨와 지연 씨가 사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죠.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마치 귀신의 빙글에 걸린 것처럼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출처물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동료들이 선남선녀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소문이 집에까지 전해졌을 리는 없겠죠. 정신이 멍해지는 동안 소문이 근원이 밝혀졌습니다. 지연 씨가 SNS에 제 남자친구와 야근할 때 찍은 사진을 올렸던 거죠. 혼자 야식을 먹는 사진에 태훈 오빠와 함께 야근한다는 코멘트를 남겼더니요. 사진에는 남자친구의 그림자조차 찍히지 않았다고 하네요. 않았지만 은밀할수록 더 수상해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한 나는 지연 씨 대신 남자친구를 쥐잡듯 잡았습니다. 오빠도 손은 들었지. 기분 나빠 진짜.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멋대로 떠드는 거잖아. 내가 비밀로 하자며 실컷 화풀이를 하고 나니 이게 다 남몰래 연애를 한 탓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연애 사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공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일단 먼저 팀장님께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자연히 아는 사람은 알게 되었죠. 식은 전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 남자친구와 지연 씨의 거짓 연애문보다도 파급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인가요? 친한 직원들이 조용하게 무마를 해주었기는 했지만 지연 씨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천금이라도 담아두었던 것처럼 그렇게 한 차례의 소문이 해프닝으로 처리되기도 했지만 이대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오산이었습니다. 그만큼 진심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수치스러웠던 것일까요? 보아하니 지연 씨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마음을 얻은 대가로 조용히 나를 적대시했죠. 많은 시비를 일으켜서 직원들에게 밥을 사준다며 끌어낸 후 인심을 사려고 노력하면서도 나는 빠르게 잊혀지곤 했습니다. 유치하다고 놀리며도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회사에 들어와서 바로 연애에 빠져서 회사 안에서 가까운 친구를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며칠 동안 무시당하며 취급받던 지연 씨가 나를 불렀어요. 수진 씨, 여기 엑셀 자료 입력이 틀렸잖아요. 아, 미안해요. 주변 사람들이 듣고 있을 것처럼 따지고 들면서 그 덕분에 눈길이 끌려서 먼저 사과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나중에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먼저 대리님이 확인하실 것 같고 수정하거나 건의하실 것 같아요. 왜 한 번에 검토하고 훈계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꼬리잡기식 검토인 줄 알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기분이 상하는데 남자친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성질을 내었다가 후회했어요.
남자친구에게 잘못이 없었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매너가 있고 탐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요. 여자친구를 가진 사람이 그런 행동을 계속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오빠와 왜 나랑 사귀는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해보니 오빠가 인기 있으면 죄가 되는 건가? 나한테만 인기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앞으로 지연 씨는 누구든 여자랑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 마. 연락이 오면 왜 그래? 읽고 바로 답하지 않았다고? 업무 관련이면 내일 2배로 일하면 돼. 진작에 일했어야 하는데요. 제가 강수에게 두자 남자친구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 후로도 지연 씨가 사적인 문자를 계속 보내왔겠지만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엄격히 지켰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상관없어. 아니었죠. 전체 회의가 끝나고 모두 업무에 집중하는 키보드 소리만 울리는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지연 씨가 왈칵 눈물을 터뜨리며 화장실로 달려가는 모습을 뒤쫓아간 직원에게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둘러댈 모양이지만 왜 그러는지는 우리 둘만 알고 있었죠. 근무 시간 내내 마음이 불편해서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결국 마음이 약한 남자친구는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지연 씨를 따로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연 씨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고 해열제를 챙겨주면서 넌지시 연락에 답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외기양양하게 돌아온 지연 씨의 얼굴이 활짝 웃었습니다. 도무지 당할 수가 없는데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도 쉽게 생각해봤더니 우리의 사이를 공고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근데 나는 오빠 부모님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오빠는 우리 엄마를 자주 보잖아. 나도 한 번쯤 인사를 드려야지. 그게 우리 부모님은 내가 여자친구 사귀는 것도 모르셔요.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제대로 프로포즈한 건 아니지만 같이 살고 싶다는 말들은 여러 번 했고 서로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었기에요. 줄 알았는데 결국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야? 충격에 빠진 내 머릿속을 금방 알아챈 것 같았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급하게 변명했다. 집에 여자친구가 생겨 말 안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네, 기회도 없었고. 나는 엄마에게 다 말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너희 어머니랑 다르다고 집안 사정도 다를 거야. 당연히 같을 순 없겠지만 나는 회사 외에서는 남자친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뭐가 다른데? 내 질문에 잠시 침묵을 지켜낸 남자친구는 불규칙하게 말을 꺼내었다. 평생 교사로 일하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자식들도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고 강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강압적이었고 사랑을 느끼기 어려웠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평화교사로서 승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장학사 출신으로서 빠르게 발전한 젊은 교장들에게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라는 명예를 한껏 누리고 싶어 했죠. 교사 연봉이 너무 부족하다고 툴툴대던 어머니는 주식 투자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재산까지 다 잃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는 이제 빚과 체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직 거짓만 꾸밀 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텁석거렸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에게 교육 공무원 자녀 혜택 외에 없는 것을 드러냅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반항하듯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넣는 것과 집을 나와 독립하는 것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부모님과의 사이가 악화되었지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연애는 몇 번 했지만 부모님에게 굳이 말하지 않은 것은 그런 얘기를 나눌 정도로 친근하지도 않고 상대를 저울질할 것이 뻔히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은야말로 조건을 조목조목 따져 자신들의 뜻대로 밀어붙일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만큼 너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말하는 거야.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싶다 해도 어쩔 수 없다는데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정색하는 이유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솔직히 말해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대해 모두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오빠가 전 남자친구처럼 변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감추고 그저 남자친구를 꼭 안아주었어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래서 부모님 만나는 건 나중에 하자고 했지요. 남자친구는 달래듯이 말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누나도 만나보자. 금요일에 우리 회사 앞으로 온다던데요. 그의 남자친구가 한 번 더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아서 기쁘더라고요. 많이 닮았을까요? 누가 그런지 예상했어요. 그날은 일찍 일어나 머리와 옷차림도 손을 썼어요. 그러나 가는 날이 거래처에서 승인을 받아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화 연결이 안 되더군요. 일주일의 업무를 끝내기에 우리 팀은 퇴근하지 못하고 계속 대기해야 했습니다. 남동생.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걸릴지 확실히 말해드릴 순 없겠네. 미안하다는데 이렇게 될 줄 상상 못했겠네. 지금 말을 길게 할 수는 없겠지만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직원은 전화를 끊고 있는 남자친구가 짜증났습니다. 너 먼저 만나자고 할래? 남자친구의 말에 나는 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길에 옆을 지나가던 지현 씨가 끼어들었다. 성아 언니 왔대요. 제가 말이라도 전해드릴까요? 그러려면 남자친구가 반색하며 인사에 응하자 지현 씨는 전화를 하며 떠났다. 네 언니, 제가 지연이에요. 오랜만에 얼굴이라도 뵙고 싶어서 그쪽으로 갈게요. 나는 속으로 궁시렁거렸다. 30분 뒤 남자친구와 나는 업무를 마무리하고 카페로 내려갈 수 있었다. 우리를 발견한 지현 씨는 웃으며 누나에게 인사한 후 자리를 떴다. 긴장한 채로 맞은편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친구, 남자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자친구야,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일부러 모른 척한 걸까요? 남자친구가 한마디 못했습니다. 누나는 마땅한 눈빛으로 나를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네,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땡땡해요. 태연이보다 한 등급 더 높은 학과라고 했네. 옆에서 듣다 못한 남자친구가 한마디 못했습니다. 자기보다 수능 점수가 더 높아야 들어갈 수 있는 학과라고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화를 돌렸습니다.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 힘드실 텐데요. 그것은 그렇지만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작은 식당을 하세요. 내 대답에 남자친구의 누나는 더 이상 우리 사이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관심을 끊었어요. 그래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딴짓을 하다가 갑자기 지연 씨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는 정말 예뻐졌어. 여전히 성격도 좋고 교수님도 잘 계시나? 라고 말했어요. 우리 학교 은사님은 나를 얼마나 잘 알까? 어차피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는데 좋은 인상을 남겨두면 좋겠다. 그러면서 누나는 중얼거렸어요. 우리 둘이 잘해봐요. 너무 시끄럽게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니까 이러면 어림없어. 누나, 이러려면 얼른 가세요. 남자친구는 언성을 높였어. 나는 사람을 쳐보지도 않았는데 없는 걸로 친다니. 대우하는 무례함에 얼굴이 굳어져 버렸다. 이 헛똑똑아, 지연이랑 결혼해보라고 아버지가 밀어줄 거야. 어떤 아파트만 가져와 그렇게 좋다는 애가 있는데 대체 뭐가 부족해서 너는 누나 남자친구 누나는 자리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면서도 끝까지 할 말을 다 했다. 나도 더 이상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다고. 내게 바라시는 게 뭐냐고? 뒤에서 욕할지언정 사람 앞에서는 정중히 해야 해. 그렇게 오빠한테서 떼어보내고 싶으면 돈 봉투를 줘야 돼. 아니에요.
남자친구 누나는 표독스러운 얼굴로 나를 노려봤다. 돈봉투 줄 형편이 못된 건가요? 하지만 그 말만큼은 고상한 제가 참아야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무례하게 행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갑자기 가버린 후 남자친구가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누나도 결혼의 정류기를 넘기고 난이 제게 많은 기대를 하는 모양입니다. 선을 수십 번 넘어서 재고 따지느라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를 닮은 얼굴에는 심술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저를 바라보던 남자친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얘기하지 않으려 했는데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밝혀지게 될 거예요. 결혼 전에는 우리 가족과 최대한 함께 있고 싶어요. 거리를 뒀어야 했어. 아, 이거 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피하기로 결정해야 해. 명절 때나 그들의 얼굴을 본다고 해서 살아야 하는 법은 아니야.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야. 오만한 생각이 스쳤었어. 부모님이. 하지만 시집 못 가는데 눈앞까지 내 여자친구의 가족을 봐야 한다면 제발 상황이 어렵다.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해도 그런 시댁 가족이 있으면 정말 고민이 많이 되지. 애교의 생각이 아래로 내리면서 정보를 눈앞에 두고 캄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부모를 모욕하는 일은 절대 없으려고 노력해. 그래서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요. 나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거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 나도 좀 알고 싶어. 가만 보니 지연 씨와 맺으려고 해서 난리네. 오빠 마음만 고쳐먹으면 되겠네. 수진아, 남자친구를 두고 자리에서 일어난 후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말 내내 이불을 뒤집었으며 울었죠. 그 사이에 남자친구로부터 계속 연락이 왔어요. 수진아 미안해. 좀 연락 좀 받아봐. 그것들을 계속 무시했지만 출근하면서 얼굴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결국 얼굴을 보면서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계속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그의 가족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졌어요. 2년이 지난 동안 제가 이직을 하고 대리로 진급했으며 몇 번의 관계에서 물러났습니다. 스치듯 만남도 있었습니다. 소개받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배경을 알아가며 눈이 벌어져 달려드는 경우도 있고 어쩌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에게 가난한 척하며 대접이 뜨뜻미지근하면서 연락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도 몰랐는데 어쩌면 오빠와 비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상처를 받았지만 같은 업계에 있어 언젠가 다시 만날 줄은 알았습니다. 업무 사전 미팅에서 우연히 오빠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며칠 후 술자리를 가졌는데 오빠는 아직 혼자라고 했어요. 지연 씨와 신나게 만나고 있는 줄 알았더니요. 진짜 아니라고 했는데 집에서 혼자 평생 살 것이라고 말했어. 지연이는 결혼할 것 같아 보였는데 누구든 내가 나보다 나을 거야.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오빠도 좋은 남자야. 오빠는 씁쓸하게 웃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술만 마셨어. 사실은 오랫동안 너를 보고 싶었어. 하지만 계속해서 연락하면 미련스러울 것 같고 스토킹처럼 찾아가면 더 싫어할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 우연히 만나는 나를 상상했지만 밝았던 오빠의 얼굴은 수척했고 말라 있었어.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해야 했어. 만나면 어떻게 술이나 한 잔을 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만나고 싶단 말야. 결혼해야 돼, 해야지. 평생 혼자 산다며. 아, 그건 너랑 결혼해야지 못하면 혼자 산다는 거지. 헤어질 때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남자친구의 그런 눈동자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도 꾹 눌러 담았던 그리움이 절로 솟아났어요.
우리는 연락하며 몇 번 만나기로 했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변 상황을 다 놓고 오로지 이 남자만 믿어보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아이의 급여 통장을 맡겼기 때문에 서로 합쳐서 그 안에서 생활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드레스나 식장도 크게 욕심을 내지만 만약 수진이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 방문한 남자친구는 갑자기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예비 시어머니가 교사 집안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저 부러진 다리가 아니면서 잘 차려진 상을 복스럽게 먹던 저희 부모님이 신기하게 구경했습니다. 국밥집을 하신다고 하는데 음식이 참 맛있으시네요. 엄마는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저에게 눈치를 보내셨습니다. 장사를 하셨던 아버지는 대낮부터 취한 손님들을 본 경험으로 술을 마셔봐야 한다는 경고였습니다. 술 2잔을 받아 마신 남자친구는 조용하게 잠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만족했는지 그날 밤 남자친구를 우리 집에서 묵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부러 말 안 했는데 아직도 우리 집이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계신가 봐요. 하지만 괜찮대요. 저 둘도 집회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함께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그래, 그럼 괜찮겠네요. 우리 결혼 전 절차는 마지막 어려움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직접 양가 부모님께 상견례하러 가야 했거든요. 긴장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셔서 예약해둔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한 번의 이별을 겪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 면역이 된 상태였지만 제발 우리 부모님께 크고 작은 무례를 범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예비 시댁이 좀 특이하신 편이라 한 귀로는 들어주시고 한 귀로는 넘기시길 바랬어요. 험담을 하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엄마에게는 약간 언지를 해두었지만 아버지는 걱정하셨습니다. 묵묵하고 온화한 분이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아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죠. 우리 가족은 10분 전에 도착했지만 예비 신부의 가족은 시간을 딱 맞춰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방으로 안내되고 마주 앉아도 얼마간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앞장서서 소개를 하자 두 가족의 부모님들이 눈으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반쪽 돌아 앉아 계시고 어머님은 대놓고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뭔가 불만스러운 분위기를 내뿜는 투에 우리 부모님들은 적잖이 당황한 표정을 지셨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겠지만 저도 남편도 저는 교육자입니다. 딸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머리가 좋은데요. 새가 걱정이네요. 저희는 배운 건 없지만 음식에 재주가 있어서 그것 하나로 딸을 키웠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거들을 피우며 뒤로 물러나 있고 시어머니와 아버지가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속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예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이들끼리 생략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남들이 들으면 욕하거든요. 본인들 의지가 중요하니까요. 아버지가 허허 웃자 예비 시어머니는 알이 올라 펄펄 뛰었습니다. 집은요, 사위가 해올 능력이 없는 듯하니 이젠 둘이서 이야기해야겠네요.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처지는 결혼의 집까지 해오길 바라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버럭 언성을 높이자 아빠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들, 이런 집안에 창가를 카약해서 사돈. 솔직히 집안 차이 나는 거 아시죠? 우리 가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용히 있던 아빠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땡땡 설렁탕 체인 사업본부 대표명이 적힌 명함으로 당신 같은 상놈 집안이랑은 사돈 못 맺습니다. 아들 데려가세요. 처음 보는 아빠의 서술퍼런 모습에 엄마와 저는 손을 꼭 부여잡았습니다. 뭐가 어째 삼놈. 벌떡 일어난 시어머니의 얼굴과 함께 철썩하는 소리가 돌아갔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남자친구가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사돈, 노여움 하셨어요. 명함을 주워들며 사태를 파악한 예비 시아버지가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을 꾸짖거나 아내를 감싸는 대신 테이블을 넘어 우리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앉아서 다시 대화를 나누자 라고 말했습니다. 자리에 없던 책임자가 영혼 없는 사과 문장을 읊은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셨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어요. 난장판은 따로 없었어요. 엄마와 급히 옷을 챙겨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산까지 해둔 아빠가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부모님을 욕하고 나니 마치 죄수처럼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를 향해 달려나온 남자친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지만 아버지는 돌아서셔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의 대화를 다 들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라는 말에 저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출구처럼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집에서는 한 번도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가족 중 수진이를 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수진이를 택하겠습니다. 제가 아들로 보시고 받아주십시오. 남자친구의 진지한 프로포즈에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는 하늘만을 바라보고 계시고 저는 남자친구를 일으키려 했지만 남자친구는 끝내 무릎을 꿇고 버텼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한마디 날린 아빠는 혼자 어디론가 척척 걸어갔습니다. 뒤쫓아가지 말라고 소리쳤고 건물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더군요. 결국 우리의 결혼은 시부모님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웨딩 사진을 찍은 뒤에요. 청첩장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청첩장에는 신랑 측 부모님의 이름이 비워진 채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결혼식에는 초대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 혼주석을 피워야 하나? 저는 정신적으로 고아 상태입니다. 남자친구는 강경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몸을 취하여 누우셨다며 누나가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가 후려치려는 듯 느껴지는 남자친구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대우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친척들을 초대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서만 앉아있다가 조용히 식사하고 떠나시라고요. 아니, 그래도 내가 명색상 교장님인데 청년 시절에 흘린 것은 지워야지. 아버지가 말한 대로 질색한 신랑은 그 자리에서 절연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애를 낳게 되면 손주의 얼굴 정도는 보여줄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싹 사라졌다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해 보이더라고요. 그러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께서는 신혼집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하셨지만 남편은 우리 부모님을 모셔서 함께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 아들이 되고 싶다, 고 한다니요. 결국 가족이 하나 늘어나면서 우리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 심은데 콩 나냐고, 팥 심은데 팥 나냐고, 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을 박서방이라고 부르지 않으신다고요. 제 이름은 태훈입니다. 얼마 전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임신했어요. 우리 가족이 5명이 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이 넘치기를 바랄게요.